눈부신 조명이 쏟아지는 최고급 웨딩드레스 숍의 VIP룸.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공간의 중앙에 서 있는 한소라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화 속 공주님 같았다. 그녀가 입고 있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장인의 작품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 안으며 우아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곁에는 가장 친한 친구인 강유라가 호들갑을 떨며 찬사를 늘어놓고 있었다. 소라야, 진짜 너무 예쁘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아름다운 신부일 거야. 소라는 친구의 칭찬에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마음은 이미 결혼식장에 가 있었다. 약혼자인 JM 건설 차민준 상무, 집안 좋고 능력 있는 그와의 완벽한 미래를 그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차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급한 회의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말을 다정한 목소리로 전했다. 소라는 괜찮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전화를 끊고 잠시 후 유라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다. 홀로 남은 소라가 드레스의 자수 장식을 살펴보고 있을 때였다. 비어 있어야 할 옆 피팅룸에서 은밀하고 다정한 남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홀린 듯이 피팅룸 문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는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았다. 민준 씨, 한소라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 봐.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결혼해서 합병만 마무리되면 그땐 어떻게든 정리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인 거 알잖아, 유라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피팅룸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걱정해주던 약혼자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해주던 친구가 서로의 몸을 뜨겁게 탐하며 엉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차민준의 표정은 뻔뻔한 오만함으로 바뀌었다. 소라야, 이건 네가 보는 그런 게 아니야.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상투적이었고 유라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연약한 피해자를 연기했다.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본 순간 소라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지독한 경멸감이 서렸다. 그녀는 모든 거짓의 상징인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목 부분에 있던 섬세한 레이스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찢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날카롭게 갈랐다. 순결과 행복의 상징이었던 드레스는 그녀의 손에 의해 무참히 찢겨나가며 그녀의 분노와 결심을 대변하고 있었다. 소라는 찢어진 드레스를 질질 끌며 웨딩숍을 뛰쳐나왔다. 직원들의 놀란 비명과 자신을 부르는 차민준의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고통과 굴욕감에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수많은 연인이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구청 앞이었다.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그녀는 복수하고 싶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들에게 자신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듯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남자였다. 그의 단단한 어깨와 우직해 보이는 모습은 차민준의 교활함과는 정반대였다. 한소라의 머릿속에 광기 어린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수가 될 것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남자에게로 향했다. 남자는 찢어진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자를 보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소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한소라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는 샌드위치를 먹다 말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넘어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진지하고 차분했다. 그는 그녀의 미친 행동 너머에 있는 깊은 절망과 처절한 고통을 읽어내고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죠? 그의 예상치 못한 진지한 질문에 소라는 순간 당황했다. 그녀는 분노에 차오른 목소리로 반쯤 진실을 내뱉었다. 결혼이 필요해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바로 오늘.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1년 뒤에 이혼해줘도 좋아요. 그냥 오늘 당장 제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권도현은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사실 그에게도 이 상황은 기묘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었다. 집안에서는 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략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그는 그를 재산만 보고 달려드는 속물적인 여자들에게서 벗어날 방패가 필요했다. 이 절박한 여자의 제안은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계약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짧고 굵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승낙하는 그의 모습에 오히려 소라가 당황했다. 그녀가 물을 틈도 없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복 바지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구청 안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부부가 탄생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찢어진 최고급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에 나란히 이름을 적었다. 구청을 나왔을 때 소라는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방금 처음 본 남자와 이름 석자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남자와 법적인 부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후회와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도현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자신의 집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의 집은 허름한 동네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상에 있는 작은 옥탑방이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특히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건축과 철학에 관한 책들은 그의 공사장 인부라는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이 낯선 공간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과 함께 더 큰 의문을 안겨주었다. 도연은 말없이 자신의 방을 그녀에게 내주고 자신은 거실의 작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다. 그의 배려 깊은 행동에 소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극심한 감정 소모로 지쳐있던 그녀는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잠든 사이 대한민국 상류층 사교계는 한소라의 파격적인 결혼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소식을 전해 들은 차민주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이내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공사장 인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일주일도 안 돼서 울면서 나한테 다시 기어올 거다. 그 불쌍한 커플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이나 하러 가볼까. 그는 자신의 약혼녀였던 여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다음 날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차민준과 강유라는 소라의 옥탑방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초라한 동네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다. 막 잠에서 깨어 헝클어진 모습의 소라를 본 민주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꼴이 이게 뭐야 한소라. 이게 네가 선택한 삶이야. 마지막 기회를 줄게. 당장 그 거지랑 이혼하고 나한테 돌아와.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소라는 더 이상 어제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가운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다. 너희 같은 배신자들이랑 궁궐에 사느니 차라리 이 한심한 곳에서 정직한 사람이랑 살겠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준과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바로 그때 장을 봐서 돌아오던 권도연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소라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그녀를 보호하는 거대한 벽처럼. 그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선에 오만했던 차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시궁창에서 잘 살아봐라는 마지막 모욕을 던지고는 유라와 함께 서둘러 자리를 떴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도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온 식료품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묵묵하고 따뜻한 배려에 소라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미친 선택이 어쩌면 최악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기묘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주가 흘렀다. 한소라는 상상했던 것보다 낯선 환경에 제법 잘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물론 과거의 화려했던 생활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좁은 욕실과 불편한 주방 옥상까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과거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권도연은 말수가 적은 남자였지만 그의 배려는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는 소라가 말하기도 전에 삐걱거리는 문을 고쳐주었고 그녀가 밤늦게까지 스케치 작업을 할 것을 대비해 눈이 편안한 스탠드를 사다 놓았다. 매일 아침 그가 일하러 나가기 전 차려놓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는 어느새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위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차민준과 강유라는 그녀의 평온을 그대로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직접 찾아와 모욕을 주는 대신 더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차민주는 JM 건설의 영향력을 이용해 소라가 근무하던 건축 사무소에 압력을 넣었다. 결국 사무소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유망주였던 건축가 한소라를 해고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소라는 큰 충격에 빠졌다. 건축은 그녀의 자존심이자 전부였다. 그녀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낸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도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소라를 발견했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자신이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그녀의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스케치와 건축 모형들을 둘러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재능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나지막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들이 필요합니까? 당신의 재능은 회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만의 회사를 세우면 되잖습니까? 그의 말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의 본질과 재능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가 절망에 빠져 있던 소라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그의 말대로였다. 자신에게는 아직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재능이 있었다. 절망은 순식간에 새로운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소라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개인 자금을 털어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다. 소라 아틀리에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렸다. 거대 건축 사무소의 에이스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생 회사의 대표가 되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고 수많은 거절과 무시를 겪어야만 했다. 그녀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곁에는 언제나 도현이 있었다. 그는 야근하는 그녀의 사무실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무거운 가구를 함께 조립해 주었으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 주었다. 그는 사업에 대해 조언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묵묵한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 마침내 그녀의 노력이 첫 결실을 보았다. 대형 설계사들이 외면했던 낡은 동네의 작은 구립 도서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따낸 것이다. 비록 돈은 되지 않는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소라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영혼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건물의 역사적인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주민들을 위한 현대적이고 따뜻한 커뮤니티 공간을 창조해내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자신감 있게 지휘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상처받은 여자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빛나는 프로페셔널한 건축가로 돌아와 있었다. 그날 저녁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신이 나서 도서관의 최종 설계도를 도연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다.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는 그녀를 도연은 깊은 존경과 감탄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절망에 빠져 있던 여자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폐허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내는 이 눈부신 사람. 그는 그날 구청 앞에서 자신의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소라 역시 그런 그의 강렬한 시선을 느끼며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은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조용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소라가 자신의 스튜디오를 열고 심지어 구립도서관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소식은 곧바로 차민준과 강유라의 귀에 들어갔다. 그들은 소라가 비참하게 무너져 자신들에게 매달릴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그녀의 재기에 대한 소식은 그들의 심기를 심하게 긁었다. 특히 유라의 질투심은 극에 달했다. 민준 씨, 저러다 한소라가 진짜 재기라도 하면 어떡해. 사람들이 당신 버리고 더 잘됐다고 비웃을 거 아니야. 유라의 부추김과 자신의 짓밟힌 자존심 때문에 차민주는 이제 그녀의 작은 성공마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녀의 희망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회사인 JM건설이 구청과 맺고 있는 깊은 유착 관계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구청의 부패한 건축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뇌물과 함께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 후 소라의 도서관 프로젝트에는 온갖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추가 서류 요구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안전 점검. 그리고 예산 삭감을 핑계로 한 공사 중단 통보까지. 소라는 이 모든 것이 차민준의 비열한 공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증거도 없고 힘도 없는 그녀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같이 구청을 드나들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무원들의 차가운 외면과 행정적 절차라는 높은 벽뿐이었다. 애써 일으켜 세운 첫 프로젝트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날 밤 소라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 책상에 쌓인 반려된 서류 더미를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바로 그때 권도현이 야식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는 절망에 빠진 그녀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다. 소라는 지친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는 묵묵히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날수록 그의 평온했던 눈빛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그는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그녀에게 집에 가서 좀 쉬라고 말했다.
소라가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간 뒤 그곳에 홀로 남은 도현의 분위기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온화하고 우직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한 지배자의 아우라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투박한 업무용 휴대폰이 아닌 심플하고 세련된 개인 휴대폰을 꺼내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강력했다. 나다. 마포구청 도서관 리모델링 프로젝트 건 좀 알아봐. JM건설에 누가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놈 조용히 처리해. 다시는 이 바닥에 발 못 붙이게. 한소라 건축가의 프로젝트는 앞으로 그 어떤 차질도 없어야 할 거다. 티나지 않게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의 전화 한 통은 누군가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라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구청이 아닌 서울시청의 고위 공무원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그는 구청의 행정착오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며 그녀의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약속했다. 심지어 서울시는 그녀의 디자인을 특별건축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오히려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녀를 괴롭히던 구청 건축과장은 갑자기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이 나 버렸다. 소라는 어안이 벙벙했다.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에게는 시청에 연줄이 닿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신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저녁 소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도연에게 전했다. 그녀는 흥분과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이상한 우연이죠. 당신 생각은 어때요? 도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하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잘 됐네요. 당신의 재능을 마침내 높은 분들이 알아본 거겠지.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그의 완벽하게 순진한 표정에 소라는 자신의 의심이 터무니없는 망상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공사장 인부 남편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해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조용히 국을 떠먹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라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한소라가 설계한 구립 도서관이 마침내 완공되었다. 낮고 어두웠던 공간은 그녀의 손길을 거쳐 지역 사회의 온기를 불어넣는 밝고 혁신적인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개관식 날 그녀의 디자인은 언론과 건축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소라 아틀리에는 단숨에 업계의 주목을 받는 신성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화려한 재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소식은 당연히 차민준과 강유라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자신들이 무너뜨리려 했던 여자가 오히려 자신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특히 차민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가 버린 여자가 자신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그들은 이제 그녀를 완전히 끝장낼 더 크고 확실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한편 소라와 도연의 옥탑방 생활은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계약 동거인을 넘어 서로를 챙겨주는 편안한 가족과도 같아졌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라는 남편 권도연에게서 점점 더 많은 의문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코 평범한 공사장 인부가 아니었다. 어느 날 그녀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을 때였다. 집안에서는 유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연이 누군가와 복잡한 금융거래에 대해
심각하게 통화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기척을 느낀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마치 프랑스 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듯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의 당황한 모습은 그녀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또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TV를 보다 명품 시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소라가 무심코 한정판 파텍 필립 모델에 대해 감탄하자 도현은 자기도 모르게 그 시계의 투르비용 무브먼트에 대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쏟아냈다. 그는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다고 둘러댔지만 이미 소라의 눈에는 깊은 의구심이 자리 잡은 뒤였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밤 그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 그녀는 액정에 뜬 최 회장님이라는 발신자 이름을 똑똑히 보았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잘못 걸려온 전화라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찰나의 긴장감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모든 조각들이 그가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소라는 용기를 내기로 했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겠다며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그의 다정한 손길을 느끼며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 씨, 당신 대체 누구예요? 진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녀의 돌직구 질문에 그의 손이 순간 굳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화를 내거나 진실을 고백하는 대신 부드럽지만 단호한 방법을 택했다. 그는 그녀의 몸을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지금은 그걸로 부족한가요? 그의 대답은 질문을 회피하는 동시에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며 소라는 더 이상 그를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 그에게는 분명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그녀는 그렇게 믿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거대한 비밀이 조용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차민준과 강유라는 새로운 복수 계획을 완성하고 있었다. 곧 대한민국 건축계의 가장 큰 행사인 올해의 건축가 시상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소라는 신인상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유라의 손에는 화려한 시상식 초대장 2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기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 파티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건축가 한소라가 얼마나 비천하고 무식한 공사장 인부와 결혼했는지 똑똑히 알려주자고. 과연 그 후에도 그녀가 고고한 척할 수 있을까? 올해의 건축가 시상식 초대장이 한소라의 사무실로 배달되었다. 그녀의 도서관 프로젝트는 신인상 부문의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건축가로서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녀는 차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곳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장소이자 차민준과 강유라의 경멸적인 시선을 마주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권도현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준 뒤 단단한 목소리로 그녀를 격려했다. 그 무대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자리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비겁한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일이 있다며 함께 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소라는 마침내 시상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고른 우아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의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의 자신감과 재능을 상징하는 갑옷과도 같았다. 시상식장에 홀로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차민준과 강유라는 완벽하게 변신한 그녀의 모습에 순간 넋을 잃었지만 이내 도끼 어린 질투심을 되찾았다. 그들은 그녀가 혼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업계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주위에 둘러세운 채 소라에게 다가왔다. 차민준이 먼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소라 씨 후보 축하해. 이런 데서 보니 감회가 새롭네. 당신의 새로운 삶에는 잘 적응하고 있나 모르겠군. 이어서 유라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다들 소라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하는데 이런 자리는 좀 낯설어서 못 오셨나? 그들의 대화는 명백히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 위한 의도로 가득했다. 마침내 차민주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아, 그분 말인가. 아주 성실한 분이지. 내 기억이 맞다면 공사장 인부였던가. 물론 고귀한 직업이지만 아마 이런 파티와는 좀 어울리지 않겠지.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서는 충격에 찬 수군거림과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소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바로 그 순간 군중의 소음을 가르는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가 이 파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권도연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턱시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있었고 그의 온몸에서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시상식의 주최자인 건축협회장이 황급히 그에게 달려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권 회장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권 회장님이라는 호칭의 장례는 더욱 큰 혼란에 휩싸였다. 도대체 어느 회장이란 말인가? 도연은 협회장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한 뒤 곧장 넋을 잃고 서 있는 소라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다른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굳은 눈으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차민준과 강유라를 돌아보았다. 방금 제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 같군요. 그가 아내라는 단어에 힘주어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차민준이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협회장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서둘러 모두에게 그를 소개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이분은 이번 서울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이시자 저희 건축계의 비밀 후원자이신 대한그룹의 권도연 회장님이십니다. 대한그룹이라는 이름이 터져 나오는 순간 그것은 마치 핵폭탄과도 같았다. 차민준의 JM 건설 따위는 감히 명함도 내밀지 못할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거대 제국. 차민준과 강유라의 얼굴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욕했던 남자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라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이 낯선 남자를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시상식장을 빠져나와 권도연의 차에 올라탄 순간부터 한소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방금 전 겪었던 비현실적인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대한그룹의 권도연 회장,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 그녀가 법적인 남편으로 맞이한 초라한 옥탑방의 그 남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도현은 조용히 운전을 할 뿐 그녀가 먼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듯했다. 마침내 익숙한 옥탑방 앞에 차가 멈췄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 초라한 공간이 이 상황을 더욱 초현실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소라는 마침내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혼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대체 누구예요? 당신 내가 결혼한 남자 공사장 인부 권도현은 전부 거짓이었어요. 왜 날 속인 거예요? 당신에게 내 인생은, 내 복수는 그냥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나요? 그녀는 억눌렀던 모든 질문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그녀의 격한 반응에도 도연은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모든 말을 들어준 뒤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대한그룹의 회장 권도연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를 털어놓았다. 그것은 그녀를 속이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다고. 그는 사실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비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비밀리에 총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의 중요성 때문에 그는 세간의 이목을 피해 직접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의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정략 결혼을 피하고 싶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날 구청 앞에서 그녀의 청혼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다. 당신의 눈에서 나는 진실한 절박함을 봤습니다. 당신은 돈이나 지위를 원한 게 아니었어. 그저 필사적인 탈출구가 필요했을 뿐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소라의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를 거대한 충격과 혼란이 대신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자신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구해준 기적, 그가 보여주었던 수많은 미스터리한 행동들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을 위로하고 요리를 해주고 묵묵히 응원해주던 그 남자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 그리고 거대한 거짓말에 속았다는 배신감, 하지만 동시에 자신처럼 거대한 기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에 대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당장 그를 용서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한편 같은 시각 차민준의 집은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아버지인 JM건설 대표에게서 전화를 받고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의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절규하고 있었다. JM건설의 사활이 걸린 다음 분기 최대 프로젝트가 바로 대한그룹의 하청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었다. 차민준과 강유라는 그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신한 여자의 새로운 남편 공개적으로 모욕했던 바로 그 남자가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단순한 적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스로 기업의 무덤을 판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의 세상이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늦은 밤 옥탑방 거실에서 소라는 홀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도현이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그녀와 조금 거리를 두고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을 속여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감정과 행동은 진짜였습니다. 당신을 걱정하고 당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신이 끓여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었던 그 남자는 턱시도를 입은 회장이 아닌 진짜 나였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있었다. 소라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권력자가 아니었다. 그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조용하고 따뜻한 남자 권도현이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용서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권도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끝난 옥탑방의 밤은 깊고 조용했다. 한소라는 밤새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화려하지만 외로웠던 세상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건축가로서의 꿈에 대해,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열망을 공유하며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도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기만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그녀를 알아갈수록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그녀가 자신을 떠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처럼 돈과 지위만 보는 사람으로 변할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그의 솔직한 모습에 소라 역시 공사장 인부 권도연에게 느꼈던 편안함과 설렘이 진심이었음을 인정했다.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은 이제 그 어떤 연인보다도 더 깊은 유대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파트너였다. 그녀는 차민준과 강유라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개인적인 복수심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대신 그들이 저지른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업계 전체가 병들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복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부패한 성공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건축가로서의 양심과 사명감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싶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꿈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아내로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파트너로서 동맹을 제안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JM건설이 부실 자재를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상납하여 공사를 수주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였다. 그녀는 그에게 JM건설을 무너뜨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대한그룹이 가진 하청업체들의 자재 수급 내역과 과거 프로젝트 기록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요청했다. 도현은 그녀의 전략적인 사고와 확고한 직업 윤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아내를 보호하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유능한 파트너와 손을 잡는 대한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녀의 제안을 즉시 수락했다. 그는 대한그룹의 최고 감사팀을 그녀에게 붙여주며 그녀의 작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소라와 대한그룹 감사팀의 합동조사가 시작되었다. 건축가로서 그녀의 전문 지식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단순한 회계장부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설계도와 자재 발주서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 위조된 안전검사 보고서의 허점 등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부패의 고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JM건설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건축물에 기준 미달의 철근을 사용하는 등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최근 JM건설이 완공한 한 공립학교 건물이 심각한 부실 공사로 인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 증거는
차민준의 가문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이제 모든 칼자루는 한소라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대한그룹의 회장실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 자료들을 앞에 두고 도현이 그녀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는 모든 결정을 그녀에게 맡겼다. 소라의 표정은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정의를 실현하려는 자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자신이 신뢰하는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배, 제가 제보할 게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거대한 권력의 힘이 아닌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는 정론의 힘으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이야말로 여왕의 가장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한소라의 제보를 받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 되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JM 건설의 부실 공사와 비자금 스캔들은 순식간에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후폭풍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JM 건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검찰과 경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모든 공사 계약은 취소되었고 회사의 자산은 동결되었다. 결국 차민준과 그의 아버지는 뇌물수수 횡령, 그리고 공공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끌려갔다. 차씨 가문의 몰락과 함께 강유라의 화려했던 인생도 끝이 났다. 그녀가 믿었던 돈과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보석으로 풀려난 차민준을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사랑도 의리도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서로를 비난했다. 이게 다 너의 그 쓸데없는 질투심 때문이야. 민준이 소리치자 유라는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건 당신이었잖아. 라며 악을 썼다. 그들의 거짓된 사랑은 탐욕이라는 얕은 기반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위기라는 파도가 덮치자 그것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지독한 상처만을 남긴 채 각자 자신의 파멸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소라에게 주었던 고통을 이제 몇 배로 돌려받고 있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차민준은 결국 한소라를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오만했던 재벌 3세가 아니었다. 그는 소라의 사무실 앞에서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는 과거의 사랑을 들먹이며 권도현 회장에게 말해 제발 자신의 가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모습은 비굴하고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강유라 역시 따로 소라를 찾아왔다. 그녀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우정을 호소했다. 모든 것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저지른 실수였다며 단 한 번의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빌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코너에 몰리자 비로소 자신들이 버리고 배신했던 사람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하지만 한소라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과 변명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권도현이 묵묵히 서서 그녀를 지지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차갑고 평온한 눈으로 무릎 꿇고 있는 차민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자비, 당신들이 내 커리어를 짓밟으려 했을 때 자비가 있었나요? 당신들이 지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은 생각해 봤나요? 이건 내 복수가 아니에요. 당신들 스스로가 저지른 행동의 대가일 뿐이지.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그녀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과거와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완전히 끊어낸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여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강인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문이 닫히고 그녀의 과거는 문 밖에서 완벽하게 끝이 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TV 뉴스에서는 차 씨 일가에 대한 최종 판결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폭풍은 마침내 끝이 났다. 소라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길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권도연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 어떤 화려한 위로보다도 그의 담담한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울렸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복수를 위해 시작되었던 계약 결혼은 이제 두 사람을 평화와 정의의 종착역으로 데려다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던 마지막 장애물은 사라졌고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일만 남아 있었다. 차민준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새로운 이야깃거리들을 찾아 나섰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갔다. 한소라의 삶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와 권도연은 여전히 소박한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닌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 소라는 자신의 건축적 재능을 발휘해 낡은 옥탑방을 두 사람만의 아늑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주말 아침이면 두 사람은 함께 커피를 내리고 소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이라는 껍데기가 무의미할 정도로 깊고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매듭. 바로 1년짜리 계약 결혼의 만료일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도현은 서류 봉투 하나를 소라의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의 서명이 이미 완료된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그것이 처음의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당신과 결혼했던 여자는 복수를 위해 나를 이용했지만 내가 사랑하게 된 여자는 그 어떤 의무에도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부와 권력으로도 그녀의 마음을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온전히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라는 이혼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배신, 절망적인 청혼, 공사장 인부와의 소박했던 일상, 거대한 진실의 충격, 그리고 정의를 위한 싸움까지.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이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펜을 드는 대신 이혼 서류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도연을 향해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했다. 복수를 위해 당신에게 청혼했던 여자는 이제 여기 없어요. 하지만 자신을 믿어주고 따뜻한 밥을 지어주던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자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의 고백에 도연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안도와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제대로 청혼할 차례는 자신이었다. 며칠 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구청 앞 벤치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대한그룹의 회장이 아닌 오직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두 개의 건물이 서로를 지탱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가 직접 디자인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소라 씨, 당신은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복수를 위해 나에게 왔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의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된 바로 이 자리에서 사랑을 위해 진짜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주시겠습니까? 소라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1년 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함께 설계한 아름다운 집의 테라스에 서 있었다. 소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우뚝 섰고, 도현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회장이었지만 동시에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갈 도시의 풍경을 행복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동화처럼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세상이 무너졌을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다.